자, 재미있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상당히 사례 문제로 당당하게 한 문제를 배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저는 처음에 이 위험 부담을 들었을 때 위험이 뭐지? 그 위험을 어떻게 부담하지? 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험 부담이란 용어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합니다. 자, 이 계약법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계약법에 가면 그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3자를 위한 계약이 있어요. 그 중에 요 위험부담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험부담의 개념이 어떤 건지.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갑이 건물을 을이란 사람하고 이렇게 1억에 매매를 체결해요. 근데 매매 계약을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잔금 칠할 날짜를 정하잖아요. 6월 1일 날 잔금을 칠하고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4월 30일 날 요 목적물이 여기서 소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5월 1일 날 계약을 맺은 거죠. 5월 1일 날.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이미 그 목적물이 소실되고 없어진 거죠.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요걸 우리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없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원시적 불능, 요걸 우리가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이 원시적 불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계약을 해서 잔금을 칠하기 요 사이에서 이 목적물이 소실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한 다음에 매도자 갑의 실수로 인하여 소실될 수도 있고, 거꾸로 을 매수자가 실수로 불을 질러서 소실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목적물이 집이 소실된 거죠. 그럼 소실된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요게 총 3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그게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갑이 있죠. 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걸 매도인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을 우리가 채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가 실수를 해서 소실을 시켰어요. 그럼 갑이 당연히 불을 내버려서 실수했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채무가 불이행됐다. 그럼 채무가 불이행되면 당연히 반대 당사자인 채권자 을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을이 누구죠? 매수인이죠, 매수인. 자, 매수인이, 자, 이걸 우리가 채권자라 그래요. 채권자가 요걸 소실시킬 수가 있거든요, 실수로. 그럼 실수로 소실이 됐다면, 자, 을이 매수자가 불을 낸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도자 갑은 누구에게? 매수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금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매수자, 네가 불을 냈어. 그럼 네가 실수했으니까 매매대금 내고, 그 다음에 이 타담한 건부지는 네가 가져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금을 이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요? 요 갑이 누구에게? 을이란 사람에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을이 누구예요? 이걸 채권자라 하거든요. 요 채권자가 요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위험 있잖아요. 요 위험이 뭐냐면 요 대금이에요. 그래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누가 소실했을 때?
을이 소실했을 때, 다시 갑이 소실을 시켰다면 얘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돼요. 나중에 해제가 되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풀어요. 갑이 불을 질렀다면 채무불이행, 을이 채권자, 매수자가 불을 질렀다면 얘는 채권자 위험부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란 사람의 실수도 없어요. 또 매수자 을의 실수도 없어요.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이웃의 화재로 불이 났거나, 또는 우리가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용이 되는 바람에 갑이 그 집의 소유권을 이행할 수가 없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위험, 대가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요걸 위험 부담, 이걸 대가 위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요걸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했더니 지금 민법상에는 요걸 채무자, 이걸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그럼 채무자 위험 부담은 무슨 뜻이냐면, 갑이란 사람은 을이란 사람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 갑은 자기 집이 불타서 없어진 거고 엄청난 손해를 보지만 을에게, 매수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매도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단 이 위험 부담은 실질적으로는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꼭 이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가락동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수 사과, 사과를 밭대기로 매입했다. 10월 1일 날. 그리고 10월 30일 날 따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태풍이 와가지고 낙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농부인 갑이 위험을 부담하냐? 가락동 시장 상인 매수자가 위험을 부담하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과실이 낙과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이 위험 부담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들이 아까 낙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6대4, 7대3으로 약속을 해서 미리 위험 부담을 좀 감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꼭 농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몇 대 몇으로 책임을 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용어니까 위험 부담이라는 거, 위험 부담이 뭐냐? 그러면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채무자예요.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자, 매도자가 불을 지르면 실수로 불났다, 채무불이행. 매수자가 실수로 불을 냈다면 채권자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다면 채무자 위험 부담인데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사례형으로 문제가 100%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본 수업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렵죠, 지금 이 문제가.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쌍무 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뭐예요? 집이라고 할까요? 이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매도인, 채권자, 매수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다는 건 천재지변, 이웃의 화재 또는 지진 등, 자,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가 있던 상대방 채무, 요 대금이죠. 요 대금도 소멸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예컨대 선박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선박이 태풍이에요. 그러면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귀책 사유 없이 침몰이 돼버렸다. 그럼 매도인의 선박 인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이 매수자의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되느냐 하는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의 채무도 소멸한다면 그 손실은 선박 인도 채무자인 매도인이 지게 됩니다. 이를 채무자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매도자인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매수자가 실수로 소실을 시켰다면 당연히 매수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채권자 위험 부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채권자 위험 부담이 아니라 채무자 위험 부담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게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로 특약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정리를 좀 했는데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이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될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자, 요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 문제 정도가 나중에 배정이 될 거예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만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 유치권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유치권은 앞으로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당당하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배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 유치권은.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권에서는 한 두 문제 정도까지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자, 어떤 거냐면, 자, 갑이, 자, 자동차가 있는데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다가 맡기죠? 카 수리. 자동차 수리 업체에다가 자동차를 수리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수리비가 나올 거예요. 자, 수리비가 한 100만 원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을을 우리가 채권자 이렇게 부르고요. 갑을 우리가 채무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럼 갑은 당연히 요 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 되잖아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아무 법률적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문제는 요 갑이 돈을 갚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를 달라고 하더라. 그럼 채권자 입장에선 자동차를 줘버리면 이 수리대금 채권, 요거 100만 원, 요걸 못 받을 위험성도 있고 또 공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 세탁소에다가 세탁물을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탁비를 주고 세탁물을 찾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탁비를 안 주면서 세탁물을 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탁소 아저씨는 아니 세탁비를 왜 안 주십니까? 세탁비를 줄 때까지 나는 이 세탁물을 못 주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을이란 채권자는 당연히 요 자동차를 점유를 해요. 점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인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인도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치한다, 유치한다 그래요. 이걸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요 갑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그 피담보 채권인 100만 원을 받아내겠다라는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럼 유치권은 궁극적 목적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유치권의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치권이 뭐예요? 그러면 인도 거절이에요. 분명히 이 자동차는 갑 거거든요. 타인 건데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그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인도 거절권, 인도 거절권을 우리가 유치권 이렇게 부릅니다. 유치권의 대상은 다 돼요. 부동산도 대상이 되고 건물도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토지도 되고 또는 동산 있죠. 동산도 당연히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면 유치권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처럼 타인의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은 부동산, 동산 상관없어요. 유치권, 자, 점유예요. 자, 이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요걸 나중에 가면
결련성이라 그래요. 그 자동차를 아까 수리했으니까 세탁물을 세탁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결련성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한다. 유치가 뭐예요?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도 거절권을 우리가 유치권 그래요. 자, 유치권은 법정 담보예요. 법정 담보라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요 유치권은 등기를 안 해도 성립이 돼요. 등기 안 해도 성립이 되고 등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유치권이에요. 법정담보물권이고 그다음에 부종성이나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을 같이 한다. 채권이 있어야 유치권이 있죠. 수리비가 없는데 유치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수반성이에요. 너가 가면 나도 가는 거, 같이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반성, 이전한다 이런 의미고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수리비 채권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전부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불가분성이 있는 거지만 물상대의는 없어요. 그 이유가 유치권은 물상대의란 게 뭐예요? 목적물이 소실되면서 가치 변형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유치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상대의라는 게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물상대의는 점유가 없어져야 나오는 권리인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유치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상대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유치권이 뭐예요? 그러면 자, 인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절권, 인도 거절권이고 요건 뭐예요? 점유가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 인도 거절권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 위험부담, 채권의 위험부담하고 위험부담이 뭐였어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걸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말 그대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정당하게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세탁물 같은 거 생각하면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나 그 다음에 위험부담은 반드시 시험에 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꼭 반복해서 좀 흑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 겁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